자, 페이지 92쪽 다 받으셨습니까? 본체 92쪽. 이거 그냥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단답형 요가지인데 단답형 문제 없으니까 객관식에서 잘 나가다가 하나 다른 작품 넣어놓다든지 설명 잘 나가다가 끝에 잠시 좀 삐끗 이런 것들로 X선지 판단하는 적절한 거 개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진술에 대한 개수 문제. 어서 오세요. 빨리 앉아보세요. 적절한 것에 대한 개수 문제이니 고전소설의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고전소설이랑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쟤는 1894년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난 거 한국사 시간에 했지.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는 고전소설, 그 이후부터 이제 근대 현대가 시작이 됩니다. 고전소설이랑 하면 설화의 동그라미 치시고, 또 김진성 쌤이 이런 훈련 그냥 안 지나치십니다. 설화 나오면 설화에서도 가르치기 뻗쳐나가실 거예요. 설화의 종류, 시나 전설 민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돼지꼬리뿅, 시나 전설 민담 나중에 필기 합쳐가지고 쌤이 최종 문제 할게요. 그리고 폐간문학, 폐간문학은 이 일반 사람들이 썰 풀어놓은 거 있지. 그런 것들 모아놓은 자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글로 보기보다는 릴스 이거예요. 릴스 모음집 이런 거. 세간에서 밈 유행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전체 상당히 중요해요. 가전체에다가 별표 3개.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사물의인화. 가로 열어서 가짜 전기라고 적겠습니다. 사물을 의인화시킨 가짜 전기. 종이를 의인화시킨다. 돈을 의인화시킨다. 술을 의인화시킨다. 그래서 그 술에 가게 내력부터 조상님 막 누룩, 보리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 사람처럼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신화전상민담, 폐간문학은 뭐라고? 민간에 유행하는 썰모음집, 그리고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시킨 가짜 전기. 이런 것들의 문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기, 화본 등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전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럴 때 기자는 무슨 기자네? 기록할 기가 아니네. 기이할 기자네.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요소. 사람이 죽었는데 약을 먹고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이어간다. 이런 기이함. 그리고 화본이라고 하면 역시 이야기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선 쌤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거 바탕으로 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마디로 우리께 있었어. 우리께 있는 거에서 외국 거 좀 영향 받아서 새로 생겨난 사고문학이라는 거지. 우리의 것은 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상설 민담의 설화랑 폐가문학이랑 가전체랑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전기소설이라든지 화본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물결표시가 중국의 전기, 화본 등의 영향이나 물결표시 그렇게 빰빠밤 하고 태어난 거야. 뭐가? 소설이. 산문문학의 한 갈래로 가보개혁 이전까지 가보개혁 밑에다가 뭐다? 1894 한번 적어주자. 가보개혁 1894년 이전까지 쓰여진 소설 가무영어라고 하면 무슨 소설? 고전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고전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소설의 시작부터 1894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 그지? 그럼 그 소설의 시작은 신화전설 민담, 폐간문학, 가전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대체 그 소설이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소설의 첫 스타트는 대체 누가 끊었는지. 여기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그 소설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미리 밝힐게요.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래서 옛 소설을 말한 옆에다 그냥 공간도 있으니까 미리 적고 가겠습니다. 별표 3개.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별표 3개. 최초의 소설. 땡땡. 최초의 소설.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소설이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네 라고 했었던 그 탄생의
시작은 별표 3개 준비됐나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적어가겠습니다. 김시습의 또 구미의 아들 금오산, 구미의 아들이 있으니 금오산 할 때 금자 오입니다. 금오신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오신화. 금오신화부터가 뭐의 소설의 첫 스타트인가요? 근데 이게 작품 하나가 아니라 소설집이야, 소설집. 그래서 미리 스토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쭉 들으면 잔잔해지는 거여서 잠이 스물스물 올 거거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한번 터뜨리고 가야 돼. 93페이지로 갑니다. 93페이지에 고전소설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소설의 유형에 금오신화 있죠? 금오신화 옆에다가 이쁘게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소설이라고 적습니다. 최초의 소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였다? 금오신화입니다. 세종대왕 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문종에 대한 충성심으로 죽음으로써 문종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육신이 있다면 김시습은 살아서 세상과 등을 짐으로써 산속에서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다 들여다보면 좀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김시습의 마음은 비현실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5작품의 소설집을 기억하셔야 돼요. 금오신화, 너무 중요한 거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제아야, 아버지가 오늘 전화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 마치고 나서 꼭 전화 드리자. 전화로. 전화. 쟤네들 저 3개 전달드리고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5작품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스포했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과 92페이지로 가서 쌤이 왜 이렇게 진도를 쭉쭉 못 내고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뭐지? 너무 중요해서 신화선설 민간의 신화선설 민간의 설화의 영향, 해관문화 그리고 가전체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전기와 학원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탄생했다. 복경아 이거 봐다가 그 최초의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92페이지. 그럼 고전소설의 특징. 그 고전소설이라고 불리는 애들의 특징이 어떠냐라고 하면 김시습이 한글 창제 이후에 금오신화를 쓰기는 했지만 한글 소설을 창작을 한 건 아니야. 왜? 양반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는 언문이라고 했어. 한글은 언문, 수준이 낮은 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민들이나 배우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김시습은 한문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한문 소설에다가 줄. 그러면 그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곳의 주인공들은 어떠하냐? 번호 1번 제자가인 엄친아 엄친딸. 재주가 많으면서 지덕체를 다 갖춘 거야. 애가 활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피지컬도 좋은데 공부도 겁나 잘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빛납니다. 예,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재주 있는 남자나 아름다운 여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어때야 된다? 제자가인형 인물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에 문어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번호 2 문어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반대말이 구어체야. 왜? 스피킹 잉글리시, 라이팅 잉글리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도 문어적인 표현과 일상의 구어적인 표현으로 나뉘어진다면 소설의 고전 소설의 어투는 어땠다? 문어체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사물미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3 그냥 예쁜 미녀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은 자태로 미화시켜서 묘사를 했다는 거야. 또한 일상적에다가 X, 현실적에다가 X, 초현실적 밑줄, 기괴한 내용에다가 밑줄. 왜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얘기가 더 많지? 전등신화라고 불리는 전기의 뭐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좀 고전 소설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N들이 말이야. MBTI N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아낸다. 그리고 번호 좀 왜 읽을까? 한문 문어체에다가 2, 사물 미간에다 번호 3, 일상적 X, 현실적 X 했니? 그러면 초현실적에다가 4, 지니, 유지, 번호 매겨. 초현실적에다가 4, 기괴한 내용까지 4번 처리하면 안 되나?
초현실적이고 기괴한 내용이 다 비슷한 기현실이니까. 그리고 구성의 평면에다가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면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게? 시간의 흐름. 출생부터 죽음의 일대기를 다루듯 시간의 흐름이지 과거 해상해가지고 역순행적으로 과거로 바꾸 그런 입체적 구성을 잘 짜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가 우연성이다. 사건 전개가 우연성에다가 밑줄 그시고 몇 번이 이게? 6번. 그렇지. 6번. 사건 전개 우연성. 필연적이지 않아. 뭔가 인과성으로 계기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도수로 뿅 해결을 해버린다든지 갑자기 지나가면서 막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사건이 테크닉 우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빠졌지롱. 중학교 때 들어본 사람 바로 막 가서 이마 뽀뽀를 날리고 싶습니다. 번호 7번. 인물의 유형이 어땠지요? 인물의 유형이 사건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면적 구성이고 7번.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었죠?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면서 맞습니다.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거 7번에 뭐라고 적자? 평면적 인물이라고 적고 가로 열어서 뭐다? 성격 변화 X. 김진선 쌤 무조건 7번 설명하실걸. 7번 뭐라고 적자? 평면적 인물 성격 변화 X. 착한 애는 처음부터 착해. 못된 애는 처음부터 악인이야. 근데 예외는 있죠, 그죠? 뭐 놀부가 개가천선으로 뉘우쳐가지고 악인이었던 사람이 선인으로 바뀐다든지 입체적 인물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변화가 없으면 평면적. 그리고 7번 하나 더 남았어. 인물 유형에서 너가 얘기했던 거 민준이 자신있게 얘기해. 이만 뽀뽀 생략해줄 테니 뭐였지? 전형적인 반대말은 개성적인 거. 이 소설에서는 효녀하면 전형적인 효녀의 틀을 보여주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만 공양미 300석에 몸을 임당수에 던진다. 아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형적인 효녀라든지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이라든지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김고 문제에서 전형이라는 단어를 이 전형적인 인물의 전체의 형태다라는 대표적인 전형이라는 한자어거든. 그걸 주고 짧은 글짓기를 하는 시험이 있었어. 단어들 몇 개를 주고 대표되는 고무 이러면 두드리 춤출 문제 두드리 골자거든. 그래서 고무 이런 걸로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적을게? 나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다. 그래서 전형을 그걸로 줘. 너무 귀엽지 그 영화. 1점짜리 문제이긴 했는데 좀 가슴 아프잖아, 그지? 이때의 전형은 뭐다? 전체의 형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전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전형적인 인물, 평면적 인물, 사건 구성도 평면, 사건 전개 우연, 초현실적 기괴한 내용, 사물의 미화, 한문의 문어체, 등장인물들은 싹 다가 제자가 인형. 됐지? 그러면서 이제 한문 소설이 있으면 왜? 한글이 너무 천재적인 문자거든? 너무 천재적인 문자인 이 한글을 안 쓰고는 못 베기겠거든? 점 계층이 쓰기 시작해. 최초의 한글에다가 밑줄 그시고 바로 강해군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서민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소설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소설을 읽게 되고 아여자들도 웹소설 이런 것들 읽는 것처럼 웹툰이 읽는 것처럼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니까 냄새 나지 않나 어떻게 내실지 그냥 막 선지에 옳은 진수 개수 문제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야. 한국사만큼 막 달달달. 도라에몽 식빵 찍듯이 그냥 그대로 찍어서 머리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글자도 그냥 토시 없이 그냥 그대로 식빵 찍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렸대.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일까? 밑에다 뭐라고 적지? 서민의식 성장이라고 적자. 임진왜란 터지고 나니까 마시 왕도 도망가고 막 백성을 지켜주질 않아 기득권들이. 관리들도 막 지내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막 엿먹어라 라는 그 심정으로 서민의식이 성장이 되니까 풍자랑 희약의 문화, 두터비 팔이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이런 작품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랑 어울려서 허균의 홍길동전도 허균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사지 찢어져가지고 막 뭉지처참 당하는 그 강릉의 아들입니다. 강릉의 아들 허균. 강원도 강릉의 아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사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바큐스러웠던 거지.
임지왜란은 조선사회 구조의 기본이었던 신분질서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 신분질서의 혼란에다가 밑줄 김건희 그녀가 했던 내감내지 성행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 평민의식 성장에다가 밑줄을 바꿔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한 평민의식 성장에다가 밑줄 내감내직으로 신분질서 혼란 돈만 있으면 관직을 살 수 있어. 디올 가방에 간직을 살 수 있어. 평민의식 성장에다가 밑줄 이러한 비판의 의식, 이러한 현상은 평민계층의 문화적 참여와 형식적 제약이 거의 없는 산문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거야. 평민계층의 문화적 참여에다가 밑줄 형식적 제약이 없다 하면 뭐다? 산문 문학의 발달 촉진에다가 밑줄 가사도 형식적 제약이 있어. 가사의 형식적 제약 얘기해봐봐.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무슨 단어지? 시조가 가지고 있었던 3장 6도 45자 내외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뭘만 갖고 온 거야? 가사는? 사음보 연속 제기가 사음보도 근데 형식적 제약이잖아. 마지막에 사호사상으로 끝나면 정격가사야.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격가사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산문문학 발달의 특징으로 조상무기는 소설이 대유행을 했다. 이제 들어갈 거야. 주제. 한글 소설의 주제를 얘기한다는 거지. 현실에 대해서 인식했어. 오씨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겠네.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네. 왜? 우리 엄마가 세컨드라는 이유로, 우리 엄마가 정실 부인이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대감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회가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 홍길동이가 비판을 합니다. 윤리성을 강조를 하자. 사회의 보편적 윤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심천전에서는 효, 탐구전에서는 의회, 춘향전에서는 한 남자에 대한 일편단심, 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도 되겠지. 그런 게 정절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성은 어떻습니까? 아하, 시간의 흐름 평면적 구성이고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의 순서에다가 밑줄 한번 쭉 그어주시고 완전 가로 안에 한자 안 봐가지고 실수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 전두엽의 기억이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회사의 기자 좀 보세요. 이때의 기자는 무슨 기자예요? 기록할 기지. 근데 그 위에서의 기자는 어때? 이할 기자였지. 기록할 기자 나오면 구성 방식에서의 평면적 구성. 출생부터 죽음까지. 태어나 죽을 때에다가 밑줄, 시간의 순서에다가 밑줄. 결말은 어때야 되지? 허허허허. 하하하하. 맞아. 인간고여야 되고 건성징악이야. 그래서 약간 비극적인 소설은 딱 그 소설만 시험에서 내.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작품이 한 2억 개 있거든. 그런 거는 비극적 결말이라고 시험했을 때 대체적으로 해피엔딩, 건성징악, 인간고여 행한 대로 결과는 오는 거야. 인물은 평면적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변하지 않아. 전형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 사건의 전개 방식을 본다면 우연성이라고 하면 필연의 상황이나 계기가 없어 원인 없이 생뚱맞게 일어나는 우연적 구성에 기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기할 기자를 써가지고 이쁘게 한자도 좀 적어봐봐. 전기라고 해서 한자 옆에다 딱 적어도 한자 이쁘게 잘 적잖아. 그리고 배경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많이 해. 이건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영향인 것 같아. 좀 추구미가 중국이잖아. 추구미가 중국이다 보니 갖고 싶은 거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 중국을 배경으로 좀 해. 중국인 배경에다가 밑줄. 그런데 평민 소설에서는 우리나라를 무대로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어. 우리나라 무대에다가 밑줄. 근데 배경도 있잖아. 지옥을 가거나 용궁을 가거나 옥황상제 만나러 천당을 가거나 비현실적인 공간도 많습니다. 비현실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소설이 대부분 좀 어때? 작자 미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고전 소설의 전개 방식에서 최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초는 막방 김시슬의 금오신화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어떤 비현실적인 전기 소설이 많이 쓰여졌다는 거야. 전기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사회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으하! 그러면서 뭐다?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인재의 원생 목유록에다가 밑줄, 목유록 계열의 소설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목유록 vs 몽자류라고 적어봐봐. 목유록 vs 몽자류.
김진성 쌤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설명하실 거예요. 몽유롭게 소설이랑 몽자류, 몽자자. 쌤 발음은 사이소리 설명 안 하셨어? 지나가셨어? 이거 수업 했었어? 안 하셨. 약간 조금 열정이 조금은 낮춰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만큼 설명하셨다면 이번에는 좀 안 하셨네요. 민망하지만 몽자류는 그러면 X를 칠할까요? 적었으니까 안 됩니다. 설명 안 하셨으면 안 됩니다. 몽자류 적은 사람들 X 좀 한번 해주시고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몽유롭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실에서의 효준이가 꿈속에서의 효준이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효준이가 꿈속에서는 중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인물로 다시 태어나면 몽자. 그 인물이 계속 꿈속에서도 그 인물의 삶을 살면 뭐라고? 몽유라고 생각하는데 겸이겸이 힘이네. 소설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왜? 창작이 활발한 건 후기부터야.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들의 정신에서 시조 짓고 가사 짓기 바빴어. 그래서 소설은 유행이 아니었단다. 조선 후기부터 활발한 창작이었지. 허균의 홍길동전에다가 위주 두시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모든 서자들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는 홍길동전에 모든 사람들이 우와 동료가 된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전소설 17세기의 대유행. 이런 거 아마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조선 나옵니다. 진술 모르시오에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정기에는 소설 창작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16세기에 창작이 활발해졌다라고 하면 땡땡땡 18세기도 땡땡땡 언제부터? 17세기부터입니다. 상당한 규모와 독자층이 형성이 되었고 독자층은 주로 여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 숙종에다가 별표치시고 난 이런 거에서도 약간 의료제기가 지금 발동되고 있어. 이런 세부적 정보 찾아야 돼. 허니 영허니 숙종에다 별표쳐줘. 그래서 김만중의 구몽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게 몽자류의 대표 소설이야. 그런데 설명을 안 하셨다니 놀랄 논자다. 왜 설명 안 하셨지? 몽자류라고 적다. 아니 여기까지 소금 그럼 더 들어봐봐. 우리 후 설명으로는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몽자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자자자자. 몽자류. 사시남전기 밑에다가는 가정소설이라고 적자. 가정소설. 가정 안에서 처랑 첨이랑 한판 붙는 거야. 한 남자를 두고. 처랑 첨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소설의 수준이 한급 끌어올랐고 이런 것도 난 좀 의론제인데 소설의 수준을 한급 끌어올려준 거는 뭐다? 김만중의 몽자류 소설의 대표 구모. 근데 여기에서 막 춘향전 이러면 막 거리나 하면서 막 X 날려야 되는 거다. 알았나? 홍길동전으로 인해서 소설의 유행의 분위기는 시작을 했는데 막 춘향전부터 유행을 시작했다 하면 막시 거리나 하면서 X 날려야 된다고요. 이런 세부 정보로 그대로 이 선지 그대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문과 사시남정기가 몽자류 소설과 가정소설로 소설의 격을 올려줬어. 격을. 그러면서 너무 중요하다. 한소리계 소설이다. 별표 3개 다 외워. 한소리계 소설 뭐 필기해 주신 거 없습니까? 네. 적어주시면 막 내시는데 열정이 막 한층 좀 식었습니다. 지금 선생님. 춘향전, 흥구전, 심청전. 예전에는 막 한소리 5마당 적어라 막 이런 것도 내셨는데 안 하셨다면 춘향전, 흥구전, 심청전 얘네들은 그냥 소설이 아니야. 한소리 사설로 불리던 것이 소설로 정착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된다? 한소리계 소설이야. 한소리계 소설이 나타났어. 조선 더 후기에. 그러면서 군담 소설 밑에 나가는 거다. 전쟁 배경이라고 좀 적어주겠니? 전쟁 배경.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군담 소설 작품 예시 들어주셨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셨다면 넘어가고 예를 든다면 뭐 임경업전 이런 거 막 내실 수도 있거든요. 적어주신 거 같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수업 시간 기다려 볼게요. 수업 시간 필기 기다려 볼게요. 군담 소설을 비롯해서 기다리고 허생전, 양반전, 한문소설에다 물결 표시 풍자, 해학 이라고 적어요. 풍자가 해학이기 때문에 이거 한글 소설이라고 엄청 시질한다. 박지원의 허생전과 양반전은 한문 소설입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행은 소설의 유행은 한글 소설이 유행을 시작했지만 가장 허생전 양반전은 한문 소설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편, 대하, 소설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는 23페이지 갈게. 자, 고전 소설의 유형을 들여다보면 아 진짜 너무 중요하네. 좀 전에 앞에서 했었던 다시 작품 막 예시 저거 중간에 다름없네. 밑에 봐봐. 예시에 지금 작품 이름, 임경업전, 역사, 분단 소설 다 있네. 나오겠지? 그럼 한번 소설부터 시작할게. 미안한데 단순한 게야. 정성을 가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정성을 가하는 그 정성으로 점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고력 따위 버리세요. 전두엽만 기능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한 게예요. 암기만 하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다 1등급 12명 안에 우리 12명 맞지? 12명인가? 그래 5%일 때 5%일 때 5%일 때 9등급제일 때 12명에서 지금 20명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가문의 치욕이라고 생각하자. 가게 가문을 지금 새겨야 돼. 조상의 지금 간다. 교보시나 시작할게. 만복사에서 저포놀이 하면서 여자를 만나. 부처님이랑 저포 내기를 해가지고 훌라 했어. 훌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솔로 찍게 해주시는 거야. 죽은 여인에다가 밑줄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면 이생이 담장을 엿보면서 눈이 말했어요. 이생에다가 동그라미 최랑이라는 여자가 죽어서 기신으로 환생을 해서 사랑을 이어나가는데 봐봐. 생사를 초월했다라는 거는 이미 죽은 여자랑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에서 옆에다 또 뭐라고 적자? 전기. 죽은 여자가 환신을 했다 밑에다 또 뭐라고 적자? 전기라고 적고. 치유부벽 전기는 홍생이 죽어서 선녀가 된 기시녀를 만나서 시를 주고받는다. 선녀 밑에다 또 뭐라고 적어야 돼? 전기. 그런데 단답형 없어서 괜찮기는 한데 이거 적으라고 하는 거 김진영 쌤이 몇 회 내셨거든요. 기출문제 보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니까 넣어놓을 테니까 기억을 하시는데요. 치유부벽 전기 적어가지고 틀렸어요. 전기 적어가지고 다 날라갔어. 용궁 부연록이라고 했을 때 한생이 꿈에서 용궁에 초대가 돼요. 용궁 밑에다 또 뭐라고 적어야 돼? 전기. 남녀부주지라고 하면 남녀의 염자에다가 동그라미 염라대양 있는 곳 어디다?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염라대양 만나는 이야기. 역시 전기. 5작품 전부 다 전기적인 이야기를 한 생육신 김시습의 금요시다. 5작품 이름 착착착착 나가다가 남녀부주지 대신에 원생목유로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시남전기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생각한다. 4작품은 잘 나가다가 가운데 이상한 작품 들어가는 거 만복사 적폭이 치유부벽전기 수성지 용궁구연록 남녀부주지 수록되어 있는 작품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한다. 5작품 무조건 외워라. 예. 그리고 뭔가 필기를 해주신다면 그 필기 내용 반영해가지고 미니 퀴즈 내겠습니다. 화사라고 하면 국가와 군신의 꽃, 군신은 기가 막히지. 꽃의 비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국가랑 신하의 관계가 꽃에 빗대어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설총 임금님한테 설총이가 얘기를 했던 또 이야기 그런 화왕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왕계, 꽃의 왕의 이야기 화왕계.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면 또 넘어갈 거니까 그건 차후에 필기 확인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은 필기 구분할 수 있다면 하왕계 교훈계자 있잖아요. 가르칠 계자 그 계자 넣으시면 됩니다. 수성지라고 하면 이거 인사이트인가 뭔가 그거 뭐지 무슨 마인드 그 영화 마음 슬픔이 기쁨이 그겁니다. 마음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불만과 울적한 심정에다가 밑줄 마음을 의인화시킨 딱 그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생목유록이라고 하면 원생이라는 원자허에다가 동그라미 얘가 원시니까 양생 이런 거 있잖아요. 성이 양시면 양생입니다. 나시면 나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박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씨로. 원자허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어머나 단종과 사육신이 만났어. 단종과 사육신 만나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치? 제목 가르쳐주지. 누가 썼는지 가르쳐주지. 임제 원생 목유록인데 사람이 외워야 되는데 작가 이름 가르쳐주시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금옷이나 김시스법, 수성지 누가 썼는데 만약 작가 이름 얘기해 주잖아? 무조건 나온대. 작가 이름 써주시면 적어보세요. 오케이. 분담소사 작가 이름 바꿔놓는 거. 작가 이름 바꿔놓는 걸로. 그리고 작품 이름이랑 작가랑 비워놓고 기니비리의 작가 연결 올바른 거 이런 거 무조건 낸대. 사람이 엄청 좋아한대. 분담소사 갈게. 임지회랑 병자호란 이후에 발생해서 임지회랑 병자호란 이후 발생해라는 줄. 아 맞아. 너무 중요하네. 전쟁 이후에 분담소사를 쓰인 거야. 조선 전기 이후가 아니야.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동그라미. 아씨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니? 한글 소설의 한 유형에다가 해줍니다. 한글 소설의 한 유형. 전쟁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가 되고 1년의 소설입니다. 임지회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민족적 자존심이 막 완전 짓밟혀졌겠지 막. 응? 소현세자 복림되고 잡혀가고 막 여자들이 유린당하고 이런 거에서 영혼이 탈탈 털렸어 조선이. 황폐해진 조선에다가 이줄 그랬을 때 전란의 피해 민족 자존심의 훼손을 상상력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쪽이다. 당대 민중들의 의지에다가 이쪽이시고 영영우 힘내자 우리 영우 힘내자 무조건 외워야 돼. 창작 분단 소설이라고 하는 창작에다가 동그라미 초구를 영어로 뭐라 그래? F가 들어갈 것 같은데 픽션 픽션의 전쟁이다라고 하면 창작 분단 소설. 유충열전 없던 영웅이자 없던 전쟁입니다. 조웅전, 초대선전 싹 다 들어와. 그런데 역사 분담 소설이라고 하면 리얼리티라고 적을까? 진짜 있었던 전쟁 배경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창작과 역사의 차이입니다. 임진록 딱 냄새 나죠? 임지회란. 임경업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병자호란. 그리고 박시전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되지? 병자호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조건 시험에 내실 것 같아. 창작과 역사 분담 두 개 작품 섞어서 뒤바꾸는 거. 김재영 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잘 나가다가 하나 이상한 거 집어넣는 거. 작가 이름 작품 연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 내신다라고 확실합니다. 한소리 개구적. 아니 잘 나가다 92쪽, 93쪽을 왜 넣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객관식 내시려고 하는 거죠. 판소리로 불렸던 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 사설이 그 판소리의 대본 있지? 판소리로 불렸던 이라고 하면 판소리 사설. 그 판소리의 대본을 이제 소설화시킨 겁니다. 소설화.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 뭐다? 특정 작가가 창작을 한 게 아니야. 특정 작가에다가 X. 그냥 군중들이 판소리와 소설을 향유하던 민중의 공동작입니다. 민중의 공동작에다가 밑줄 그시고 오늘 우리끼리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 만듭니다. 또한 씨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관념적 내용 밑에다가는 유교적이라고 했죠. 관념적인 유교적 이야기보다는 현실적 경험에다 물결 표시 진짜 실생활의 얘기 좀 하자는 거야. 막 충효 이런 얘기 그만해. 구수한 해학과 풍작, 해학의 동그라미,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조선 후기 생활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다 외워. 춘향전, 심청전, 흥구전, 옹고집전, 백이장전, 별주구전. 별주구전 딱 봐도 여러분 토끼전이죠? 괜찮나요? 그리고 백이장전, 옹고집전까지. 옹고집전은 진짜 옹고집이냐 가짜 옹고집이냐 그거에 약간 은빛감이 이야기 손톱 잘못 깎아가지고 밖에 아무 데나 버리면 쥐가 그거 먹고 다시 고겸이로 태어나가지고 고겸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아들이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그런 의미 옹고집전. 못된 집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이 벌 주신 내용이 옹고집이 집신소설이 옹고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가정소설 너무 중요하다. 전실소생에 대한 계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에다가 밑줄. 남편 사랑 독차지의 첩첩간의 갈등, 사신함전기, 창선감이로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장화홍련전 이건 계모가 괴롭히는 거야. 홍지탈지도 계모가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설명해줄지 모르겠지만 사신함전기랑 창선감이로 얘네들은 첩첩간의 갈등 막 다. 근데 창선감이록이 첩첩간의 갈등이랑 그 다음에 계모의 학대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 뭔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잘 적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애정간의 사랑 이야기. 진짜 막 또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 아까 행복한 결말, 건성징한 인간고라고 얘기했지. 우우가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나나야 일어나라. 나나가 잠이 온다면 석현이가 자기 책상을 좀 양보해줘라. 나나를 깨우자. 얘들아, 비극적 결말을 시험에서 내니까 따로 딱 비극적 결말이라고 딱 그 작품의 특징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니? 비극적 결말을 운영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이라는 궁녀와 일반 양반가의 사랑 이야기. 궁녀는 누구의 여자죠? 왕의 여자죠. 딴 데 시집 가면 돼요, 안 돼요?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한눈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극대노하는 내용입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는 사랑을 성취하는데 운영전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비극적 결말입니다. 운영전 밑에다가는 비극적 결말. 수경 남자전, 채봉강 결국, 수평전, 영경전. 이로 외워야 됩니다. 작자 이상 아닌 경우에는 작품 잠깐 적어주시면 잘 적어오세요. 세태풍자전 갑니다. 봉건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반 사대부들 있지. 어디네 하는 멘트로 날려야지. 한남들. 일어나. 상대로 사대부 계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한남충 겨냥소까지. 아무작적 질서. 남자는 공기, 여자는 비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정신을 가진 인물이 누구게? 이춘풍입니다. 이춘풍. 개뿔 능력도 없는데 이춘풍이에 대한 위기를 아내가 다 구해줘. 그래서 밑줄 긋자. 남성 풍자에다가 밑줄. 페미소설입니다. 이춘풍전 페미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비장전, 서대주전, 두껍전은 약간 양반 사대부들 비판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 좀 달아주실 거니까 잘 풀게 해와야 돼, 알았지? 이춘풍전, 방금 쌤이 예를 든 거는 이춘풍전이야. 페미는 서대주전은 근데 양반에서 되게 호구짓하는 사람인데 그게 관대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달아주실 겁니다. 서대주전에서는 오히려 다람쥐가 악인이고 쥐가 좀 봤을 때 좀 더러우니까 더 악인일 것 같지. 쥐가 착하고 다람쥐가 악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다음에 필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길이가 긴 대화소설이에요. 자, 주인공의 영웅적 투쟁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더하기. 남녀의 헤어짐과 만남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청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져 있어. 여러 편의 연작 형태를 띠고 있어. 연작 형태에다가 밑줄 분량이 방대해. 아, 이거 그냥 외우자 우리. 명주, 고월비 이런 단어들 그냥 외우자. 완월, 폐명 그래도 단답형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거 적으라고 했어요. 어쩔 뻔했네. 이마정연, 유나, 정상, 문치로 이런 거 있어. 이미지만 기억하면 유나야 정상이랑 문치했니 그걸 기록해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외울 수 있게끔 뭔가 쌤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 외웁시다. 고전 소설의 유형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쌤이 퀴즈로 이거 확인할 겁니다. 10방 찍듯이 찍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험의 맨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우리 시험에서 현대시의 맨 끝이 뭐죠? 정지용의 그곳이 차마 후배들이 치리야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그곳이 차마 맞습니다. 향수가 마지막 작품이죠. 근데 아닙니다. 빠진다고 하죠. 8번 9번 8번 9번 정희성 시인의 작품은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험의 마지막을 정지용의 향수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의 마지막은 뭐다? 정지용의 고향입니다. 고향. 정지용의 고향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정지용의 고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은 향수가 아니라 뭐로 기억해야 된다? 고향입니다. 고향 어디에 시험 범위 나왔었지? 고향 어디에 나왔지? 향수의 보기 박스에 있어. 그럼 보기 박스에서 선생님이 이거 제외하실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쪽수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많아도 편이 많아도 우리 시험의 마지막 범위는 뭐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지용의 고향이다. 이렇게 옆에 명준이 것까지 고향. 아까 뒤에도 좀 뿌려고 갑니다. 정지용의 고향. 두둥. 자, 정지용의 향수는 어떤 시였지? 이게 문제 유형이 너무 예측이 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지용의 향수는 고향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타양에 있지. 그러니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고향에 대해서 135연에서는 막 정경을 그리워하고 자 얘기 좀 하자. 1년에서는 고향의 정경, 게으른 그 평화로운 고향, 2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 3년에서는 유년 시절에 하늘에 화살을 쏘아댔던 추억, 4년에서는 누이랑 아내에 대한 기억, 5년에서는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행복했던 고향의 이미지를 넣어올렸어. 맞지? 그런데 고향에 왔어. 정지용의 고향은 고향 향수 그 이후인 거야. 네, 노래에서도 시리즈가 있잖아, 그지? 3위곡, 송미곡처럼 말이에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이후 시즌2입니다. 와봤어. 와봤는데 일제강점기의 고향은 고향이 아니더라. 자연의 모습 그대로 유지된 내 고향이건만 일제강점기에 내 마음속의 고향을 잃어버린 정지용 시인의 고향입니다. 고향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마음속 고향 상실이라고 적죠. 고향에 와봤더니 내 고향이 아니더뇨. 마음속 고향 상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지용의 향수 그 이후 시즌2입니다. 자, 강의 TIP 한번 보고 갈게요. 내용 및 주제를 전달하고자 작가가 선택한 적절한 표현 기법을 파악을 하고 작품의 형식상 내용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자, 그러면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 핵심 정리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른쪽 기퉁이의 핵심 정리. 갈래는 무슨 시? 자유시이자 사정시. 성격은 낭만적이기는 한데 낭만은 어때? 고향의 자연의 모습이야. 고향의 자연이라고 적자. 낭만은 어디에서 찾아라? 고향의 자연에서. 산껑이 알을 품고 뻐꾸기가 제철에 울고 있는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은 낭만적이야. 그래서 그 고향을 내가 떠올려보는 회고적인데 애상성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시고 왜? 고향 상실이라고 적자. 가로 열어서 고향 상실 때문에 애상감인 거야. 고향 상실. 그래서 화자는 상실감에다가 줄 허탈한 거야. 고향에 돌아와도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더뇨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징 첫 번째, 1년과 6년의 유사구조에다가 밑줄 뭐라고? 수미상과 동그라미. 변하지 않은 자연물이라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인식 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부각이 된다라. 변하지 않은 자연물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대로야.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개발이 되어서 내 고향이 사라졌네라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고향의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인간의 정서가 변해버린 거야. 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마음으로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 것만 같은 그 기분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의 옛 모습, 사라진 고향입니다.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내면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인식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인식간의 대비는 뭐다? 내 고향이 아니다. 3번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미가 향수와 공통점입니다. 고향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향수랑 완전 똑같습니다. 은유법 한번 찾아주시고요. 의인법 한번 찾아주시고요. 해제로 가실까요? 고향을 다시 찾았는데요. 변함없는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 변함없는 옛날의 모습 확인에다가 밑줄. 변함없는 옛날의 모습을 확인을 했지만 이건 내 고향이 아닌데 위안에다가 X, 상실감에다가 동그라미.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두 번 말하는 거 완전 강조되지. 고향에 왔는데 돌아왔는데 그리던 고향이 아니러뇨. 영탄적 어조에다가 밑줄.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 어디 갔나뇨.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그대로라는 거야. 상공에다가 동그라미 알 그대로 품고 있어. 뻐꾸기 제철에 그대로 울고 있어. 밑줄 가자. 변함없는 고향에다가 밑줄. 하지만 우야 영우야 일로 와. 쌤 옆으로 와. 영우 일로 와. 맥스라이스 한번 쳐줘. 맥스라이스 한번 쳐줘. 영우 일로 와. 쌤 옆에서 깨워줄게. 마이크 원하는 것들. 자, 안해라. 여러분 힘 많이 내요. 알았죠? 2주만 딱 하면 여름방학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쌤이 여기 좀 서서 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깨 동무를 해줄게. 자, 상성이 알을 품고 뻐꾸기가 제철에 울고 있는 건 변함없는 고향이지.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인데 봐봐. 표현기법 찾아야 돼. 마음은
마음은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에다가 동그라미 자기 고향을 지니지 않고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야. 떠도는에다가 방점 좀 찍어줘. 떠도는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마음은 구름. A는 B다. 무슨 법이 돼? 의류법. 마음은 구름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에서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총미곡에서의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어떤 이미지였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시꺼먼 구름이지. 단순 자연이 아니야. 완전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적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구름은 어떻게 생각해줘야 된다? 마음이 구름이라고 했을 때 떠돌이 이미지인 거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구름 밑에다 뭐라고? 방황. 내 마음이 내 고향에 맡겨지지 않고 방황하는 기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연의 옆에 보라색 설명이 있죠. 상권 뻐꾸기와는 달리 하자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밑줄에다 변화된 하자의 인식에다가 밑줄 비유가 방금 그게 떠오른다. 군대 갔다 왔는데 여자친구가 막 기다려줬는데 여자친구 모습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군대 이전과 이후랑 달라졌을 거야. 어쩜 좋노 진짜. 니네가 만약에 여자친구 다 기다려줬는데 니네 마음이 변해버렸다면 어떡할래? 안 예쁘면 바뀌지. 아 예쁨이 유지되면 바뀌지 않는다고. 여전히 예쁘면 역시 얼마에 없는 변화된 하자의 마음에다가 밑줄 그시고 변화된 하자의 인식에다가 밑줄. 이제 내 고향이 봐봐 향수에서 뭐라 그랬어?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고향으로 고향만 생각하면 위로랑 위안이 되는 고향이었단 말이야. 여자친구만 생각하면 막 군생활에 막 위로랑 위안이 됐는데 이제 여자친구 딱 봤을 때 더 이상 마음의 위안과 내 정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에서 시작하자 뭐를 느낍니까? 밑줄 긋게 상실감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사연으로 가자. 오늘도 맥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전꽃이 인정스럽게 웃어줍니다. 흰 전꽃이 인정스레 복부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는지. 흰 전꽃이 자 인정스럽게 웃어주는 거는 의인이야. 의인인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 나고 풀피리 소리 밑에다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감각할까? 청각이고 옛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라는 고향의 상실이기 때문에 내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내 풀피리를 불어도 이제 그 옛 추억이 살아나지 않고 고향의 상실을 쓴맛으로 표현을 하네요.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밑에다 뭐라고 적지? 니가 고향이 상실되니까 씁쓸해서 미달인 거야. 씁쓸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자. 고향에 돌아와도 흐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여기에서 강조해줘야 되는 건 뭐야? 하늘만이 얘만 노푸르구나. 내 마음은 변해버렸구나. 시의 맥락 잡고 가겠습니다. 시의 하자는 작품 표면에 나라는 사람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그럼 향수에서는 나라는 사람 있어 없어?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 공식적 차이점으로 선지 만들 수 있잖아. 향수에서는 나가 있었는지. 동쪽과 넓은 걸 동쪽 끝으로 예리하게 지줄대는 슬기천이 뒤돌아나가고 내 마음이 있다 얘들. 내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있고요. 여기서는 근데 마음은 구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없거든요. 향수는 나라는 표면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완전 자기 얘기지. 완전 주관적인 정서에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고향 상실에 대한 자기 얘기인데 나라는 하자가 드러나지는 않았어. 근데 다분히 정서 위주의 시야. 다분히 자기 감정 얘기하는 시야. 시의 상황 갈게. 하자가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향수 그 이유야. 근데 하자는 있잖아. 변함없는 자연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왜 예전과 달라졌지? 상실감에다가 밑줄, 허망에다가 밑줄.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상실감에 적게 되는 화자의 슬픔이야. 화자의 슬픔에다가 밑줄 또 저기 쓸 수 있어. 괜찮지? 그 다음에 시와의 대비 가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자연입니다. 상권, 알을 품고 있고요. 뻐꾸기, 제철에 웃고 있고요. 흰 전꽃, 인정스레 웃어줍니다. 변하는 거는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과 같은 내 마음. 입술에서 풀피리 소리가 안 나고요. 내 마음의 입술에 쓰리쓰다. 자연물과 인간의 내면이 대비를 이룬다. 밑줄 끝자. 자연과 인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고향 상실감이 더욱 부각된다.
고양 상실과 더욱 부각에 대주. 자, 수미상관의 후가 갑니다. 1년에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구나. 그리던 하늘만이 높은구나. 고향 상실이 더욱더 강조되겠지. 고향 상실에다가 미주. 변함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분도 불구하고에다가 미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변해버렸네. 그러니 하늘만이 높으다라는 거에서 약간 거리감으로서 상실감도 강조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리감으로 상실감 강조. 넘어가서 11페이지. 향수 그 이후 이 시에서 하자가 처해있는 상황은 뭐지? 타향에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다가 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와야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말이야 고향이 변해버린 거야.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고향의 모습을 말해보면 상검은 알을 품고 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고 있고 흰 전꽃은 인정스레 웃어주는 밑줄 끌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에다가 밑줄. 이 시에 나타난 하자의 주된 정서는 뭘까? 고향에서 느끼는 슬픔, 밑줄 그냥 슬픔, 상실감에다가 밑줄, 방황에다가 밑줄, 일체가 되지 못한 채 슬픔과 상실감까지 밑줄 쭉. 이번에 이 시에 나타난 형식상의 특징을 모두 말해보자. 각 행위, 너무 중요하네. 세 마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떠도는 구름 세 번씩 끊을 것이나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이걸로 사문보 기억하지 알았지?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러뇨. 사문보 기억하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자.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율 형성 방식이 수미상관, 사문보, 1~3년이랑 4~6년이 동일한 구조.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가야지. 1부터 3년에다가 밑줄, 4~5~6년이 동일한 구조에다가 밑줄. 괜찮니? 그럼 밑줄 칠 시행을 읽고 다른 애가 비교해서 리듬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면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라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라고 세 마디의 안정감이 흐트러지고 있다에다가 밑줄. 그거 약간 답답한 거야. 야씨 억간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라고 사문보가 깨졌기 때문에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야. 고양 상실의 답답함이라고 생각해줘. 괜찮지? 오케이. 3번으로 가봐봐. 1년과 6년은 유사 구절의 변화를 주어서 반복과 강조의 수미상관이었어. 주제 전달에 더욱더 상실감을 강조시켜준다는 걸 기억하면 돼. 3번은 X고 뒤에 달려있는 문제 풀어볼 거지. 그리고 꿈틀에 있는 향수의 문제가 너무 좋더라. 지금 딱 공통점, 차이점 견주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잘 풀어보시면 여기에서 쌤이랑 이제 모든 문제들은 1대1로 쌤이랑 단둘이서 얘기 나눠야 돼. 알았지? 그러면 고전 시간도 끝났고 현대 시도 끝났고 꿈틀만큼은 국어사 남기고 오케이. 지금 시험 범위가 지금 국어사만 남았어요. 사실. 이번 주에 모든 게 다 끝이 나고요. 완전 핵심 정리로 그걸 반복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엑기스 자료 이걸 좀 빨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쌤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 문제 풀고 쌤이 시험지 작업해가지고 김고기출 풀고 쌤이 퀴즈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 확인하고 이제 본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더 이상 미루면 너무 엑기스만 풀어야지 라고 하면 조상님이 복을 내리질 않더라고. 이상하게 꼭 실수를 하더라고. 노란색 책 꺼내봐봐. 노란색 책. 의문의 변동 없다는 사람. 교과서 의문의 변동. 얘들아, 선생님이 김미희 쌤이 교과서 국어사도 보라고 한 거 얘기 들었어? 교과서 국어사도 보라는 거? 근데 그건 2학기 거란 말이야.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 국어사 세종어제 후긴정은 겹치는 부분 교과서도 하신다라고 그랬지? 그런 말씀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시작할 겁니다. 의문의 변동. 네, 100페이지 볼게. 없나? 네. 자, 100페이지 준비. 자, 의문의 변동의 종류, 유형 4가지. 의문의 변동의 종류라고 하면 뭐 자문군 단수나 음절 획수 이형을 얘기하시지만 유형 4가지라고 하면 유형은 뭐뭐를 얘기하면 되지? 백독이요. 백독, 교체 첨가 추격 탈락 이거죠. 교체 첨가 추격 탈락.
교체 참가 추격한다. 의문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자. 의문 변동 규칙을 발음과 표기에 적용하여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00페이지 생각을 여는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릴 적에 받아쓰기가 가장 어려웠어. 쌤도 좀 많이 떠들었어. 쌤 받아쓰기를 진짜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학교, 나팔꽃 이라고 쓰면 자꾸 틀렸지. 발음이랑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틀렸는지 몰라서 억울했거든요. 소리를 적는 데에서의 규칙이 있다는 사실 101페이지로 계속 이어갑니다. 의문의 변동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일어날까라고 하면 변동이 유형의 산서부터 먼저 보여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지는 음은 비음한, 유음한, 구기음한, 비음이 되기. 근데 특히 여러분 비음한, 유음한, 구기음한 3개 동그라미 치시고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게? 비음한, 유음한, 구기음한은 맞아. 서로 닮아가는 공화 현상이야. 그리고 비음화랑 유음화는 특히 자음끼리 만나서 자음동화야. 그런데 구기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모음한테 다가가서 구기음이라는 위치로 변화가는 거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음운의 축약은 2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드브즈랑 흐가 만나면 패스끝이 그거밖에 없어. 음운의 탈락은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거야. 으탈락, 리을탈락, 히읗탈락. 그리고 음운의 첨가는 두 음운 사이에서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거야. 새로운 음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모음 첨가에다가 별표 밑에다가 vs 반모음 화 적어야 돼. 반모음 화.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화랑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내셨을 거야. 그거 내시려고 힌트 주신 거야.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화랑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했어. 말의 가장 작은 단위면 안 돼. 그리고 뜻을 지녔다라고 하면 안 돼. 뜻을 구별해주는 거지.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음운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고 쌤이 음운에서 음소랑 음소랑 나도 생각 안 난다. 음소랑 뭐가 있었어? 운소가 있었어. 헷갈린 거 아니까 음소랑 운소. 운소가 비분절이야 분절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2분의 1의 확률이 시험 칠 때 제일 헷갈리는 거야. 알았지? 소리의 길이, 억양, 비분절 음은 운소입니다. 운소 맞죠? 음소는 음운의 분절 음운이니까 그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국어의 음운은 추상적 소리라고 했어. 구체적 물리적 소리라고 했어. 추상적으로 같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소리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런 거 못 들었는데요 하면 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가 나는 현상이 변동이야. 그랬을 때 비음화, 유음화, 구기음화, 된소리 되기 둔법칙까지 둔법칙에다 동그라미 이건 표기이기는 해. 표기.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두 음운이 만났을 때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건데 반모음 첨가 하나에 또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된다. 반모음 첨가 하나에 반모음 화랑 구분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에 세부적으로 누구누구가 있는지. 자, 음운의 변동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변화가 된 중세국어의 모습을 만나러 오늘 금요일날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양한 국어 자료로 음운의 규칙 설명. 오케이, 102페이지 바로 가자. 금요일날 와야 돼요. 조금 와야 되지 않겠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국어사. 금요일 1교시 빨리 공부해놓고 쌤이랑 같이 문제 푸는 거 이제 들어가고 싶다. 자료도 빨리 받고 설명도 빨리 듣고 싶다. 1교시, 2교시. 나 외박주 이번 주에 엄마 안 보면 막 나 미쳐버릴 것 같다. 라고 하면 일요일 8시 40분까지는 도착하기. 오케이? 일요일날 집에 갔다가 8시 40분까지는 도착하기. 오케이? 계속 갑니다. 102페이지.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국어사. 영상으로도 듣든지 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죠. 자, 갑니다.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음운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가 나는 현상이 뭐다?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이것만 하고 이제 보내줄 테니까 힘내볼까? 이씨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구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 두 가지. 발음을 편하게 해나가 밑줄, 발음의 편리성. 표현을 명료하게 해나가 밑줄, 표현의 명료성이라고 적어야 돼. 표현의 명료성과 발음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음운의 변동은 일어납니다.
의문의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의문의 변동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발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표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하자?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자. 비음화랑 유음화 가는데 왼쪽 귀퉁이 크게 별표. 쌤 이번에는 이런 게 좀 건드려졌으면 좋겠어. 단순한 발음보다는 완전한 이해. 좋은 방법의 변화에다 별표, 비음화랑 유음화야. 비음화 동그라미, 유음화 동그라미, 좋음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야. 이쪽에다 좋은 방법만 바뀌는 애다가 밑줄. 비음이었던 그 드브가 여린이 천장 소리에서 소리나는 좋은 위치 그대로 있는 비음 이음으로, 디귿의 잇몸 소리 비음 그대로 니은으로, 비읍의 입술 소리 그대로 미음으로 바뀌어서 발음하는 거. 유음화도 비음이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같이 리을로 바뀌는 거. 자, 암체계표 이미 다 외웠죠? 이거 안 외운 사람은 없죠? 오케이. 자, 그럼 발견하기. 고기를 잘 굽는 이라고 했을 때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미음으로, 니은이 비읍을 미음으로 바꿨을 때 이건 순행이야, 역행이야, 상호야? 역행. 그리고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미음으로 반불, 미음으로 똑같아지면 완전, 비슷해지면 불완전. 원리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이야. 완전 똑같아졌으니까 참고 한번 봐봐. 리을 비음화에다가 별표 3개. 비음화는 그 드브만 있는 게 아니야. 리을 비음화도 있어. 리을 비음화는 아무도 비음이 아닌 기역과 리을의 만남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기역을 이응으로, 독립, 종로, 리을이 이응 미음이랑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리을 비음화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는 점에서 3음절 이상의 한자의 유음화 예외도 있습니다. 음운론에다가 밑줄, 등산론에다가 밑줄. 자, 비음화로 갑니다. 굽는은 소리 내어서 말하면 굽의 비읍이 니음으로 바뀌어서 굽는으로 발음이 난다. 비음화 18한 기억나니 얘들아? 그드브랑 미음이 만나면 기억은 이음, 디귿은 이음, 비음은 미음. 기억나지? 그리고 미음, 이응이랑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 그리고 기억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이 니은이 기억을 이응으로 바꾸더라. 유음화로 갑니다. 원리, 니은과 리을. 너무 쉬워서 넘어가는데요. 잠시만. 다만, 차라리 다만. 이거 설명하셨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얘가 밑줄. 의견나, 결단력, 상견례, 입원력, 임진나, 결권력, 행단로, 구근육, 생산력.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갑시다. 여기 이 단계에 단어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쌤이랑 얘기해야지. 실내화, 박물관, 백만강, 그리고 한라산 104페이지 갑니다. 2개 음악. 다음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가치와 같은 애 발음을 해볼까? 달라. 가치의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면 드트가 지트로 바뀌어지는 무슨 현상? 구개음악. 조음의 위치에 다가가는 거야. 이가 소리나는 조음의 위치에 구개음이 아니었던 애가 구개음화 된 거야. 난 좋아라고 하면 히읗 탈락이고 같은이라고 하면 을을 만났을 때 그대로 연음해서 발음이 되는 것은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서 넘어갈게요. 드트보다 지치가 몸이와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나는 위치를 옮겨서 구개음화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드트가 드가 흐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붙임으로 가봐봐. 17항의 붙임에서 드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된다면 붙이다처럼 히가 결합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드랑 흐가 축약 거센 소리 대기 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시켜서 붙이다가 된 거야. 소리 대기는 24방부터 27항까지 나누어서 기억해야 돼. 막국수, 국밥, 불고기, 덮밥. 자, 준비할게요. 그럼 밑에 표준말음법 24만 보이십니까?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게. 표준말음법 24만.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조면 끄뜨프스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끄뜨프스트. 표준말음법 24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 뭐다? 어간받침이었어. 어간받침에다 별표 3개. 어간이 미음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그드스즈가 오면 끄뜨스트. 어간이 미음미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105페이지 이어가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25항, 26항, 27항을 왜 설명 안 해주고 그러지? 자, 26항 한자어 일대의 디스트였던 거 기억나니? 한자어 일대의 디스트. 27항 그렇다니 관형 사용 어디 리을대의 그드브스즈. 오케이? 넘어갑니다. 할 사람, 만날 사람 105페이지에 굳이, 여다지, 받침, 세붙이, 대답비더
높낮이, 해돋이, 마디, 끄덕끄덕. 마디에다가 변조. 마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구개음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구개음화의 발음의 원리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드트의 발음의 위치와 드츠의 발음 위치와 이의 발음 위치에서 이랑 드츠랑 발음 위치가 똑같으니까 옮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5번으로 가시고 된소리대기의 조건에 표준발음법 24항 요건의 어간 니은 뒤에 그드스즈 한자 리을 뒤에 드스즈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반영 사용 어미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괜찮나요? 오케이 106페이지 갑니다. 좋은 법칙 좋은 법칙은요 꼭 반드시 한자어야 돼요. 한자어 라라료료리가 단어 첫말이 오면 연유윤리로 발음이 되면 리을이 뭐로? 미안해. 라려료료리가 탈락이 되어서 야여유유이로 발음되는 거야. 리을 탈락. 리을이 탈락돼서 요요유이로 발음할 수가 있어. 그리고 라레로레로르가 단어 첫말이 오면 교체가 일어나서 나네노네노르가 되는 거야. 교체가 일어나서 나네노네노르. 괜찮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모음 탈락은 어간이 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으가 탈락되지. 자음의 탈락도 한번 봐봐. 자음의 탈락에서는 요번의 어간이든 형태소에서의 리을이 특정한 환경에서 탈락되는 경우야. 히읗 탈락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히읗 탈락은 무조건 뭐다? 히읗으로 끝나고 모음어미 앞에서 히읗이 탈락되는 거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107페이지. 잡네. 아이고 좋은 거 나왔다. 서를 보면 서가 아니라 서어였어. 서어. 차가 아니라 차아였어. 잠그나 닭이 아야. 기쁘나 닭이 어서야. 108페이지 가자. 거센 소리 대기에서 그드그드랑 흐가 만나면 크트크트야. 반모음 첨가랑 니은 첨가. 여기서 설명할게. 진지하게. 다 왔거든. 쌤이 여기서 설명하면 될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오케이, 여기 설명하자. 끝에 앉아볼게요. 이자 반모음 첨가대 이름하여 음절 축약. 이름하여 음절 축약. 히나가기. 돌아와서 세 가지의 발음. 히나가기. 원칙대로 어간과 어휘대로 어떻게 발음하시면 된다. 히어. 근데 얘들아, 니네의 기회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반모음 체계표에서 니네 애가 기가 왜 없냐? 엄마 눈도 없다. 그래서 히어를 발음을 한다라고 한번 반모음 체계표에서 생각해봐. 히어 전설에서 후설로 피어 좀 어려워. 피어 좀 이동을 많이 해야 돼. 피어 어찌 피어 단모음과 단모음 바로 발음하기 거리가 있어. 여기서 뭐를 한번 찍고 가주자. 이에서 단모음 이 찍고 어로 가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자? 피어 피어 뭐 해줬다? 단모음 이 첨가 더하기로 단모음 이 첨가 단모음 이 첨가로 한번 찍고 가자. 피어 괜찮나요? 피어 반복이 첨가. 그리고 세 번째 발음 뭐가 있었지? 세 번째 발음 피어를 맞습니다. 얘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라라고 말해서 이를 어떻게 반모음이었던 이를 반모음화 시켜서 반모음화입니다. 반모음화 교체 멀쩡했던 반모음이었던 애를 반모음화 시켜서 뭐로 변화시키면 된다? 이중모음 열을 바꿔주는 거지. 반모음 2로 멀쩡했던 1을 뭐로 바꾸자? 반모음 2로 변신. 반모음 2로 하다.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된다면 반모음 2로 변신.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변화. 두 음절이었던 음절의 이음절이 1음절로 음절 축약.
음절 축약, 민준이 음절 축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음절 축약. 괜찮니? 문제 있습니다. 그 통틀 문제를 복사해주고 있죠. 거기에서만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유형 따라가지고 쌤이 연습시켜줄 거니까 일단은 중문제만은 열심히 풀어봅시다. 이 교재 안에 있는 건 좀 풀고 김부기출 엑기스로 넘어갑시다. 알았죠? 김부기출 엑기스만 풀게 해야 돼요. 이걸 좀 하고 가야 돼. 자, 니은 참가가 뭐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미냐여유로 끝나고 이하여유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가 대부분 오거든요. 손니불, 혼니불, 막일, 삼일, 맨일, 꽃잎, 내복양,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생년필, 눈마경, 홍역,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백분류 니은 참가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09페이지. 하얗게 시작합니다. 잡히기, 노트, 축하. 다 할 수 있겠니? 110페이지 다른 거 같아. 음절의 끝소리. 다, 구원, 나, 꽃, 밭, 무릎. 2번도 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등소리 대기. 은끝하고 기울과 은끝하고 너무 쉬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니네가 할 수준이 아니야. 111페이지. 행복하게 반려식물 심고 이런 거 못하면 이제 쌤한테 얘기를 해. 썰을 보는 순간 쓰다하게 이런 거 안 되면 이제 쌤한테 얘기를 해야 돼. 112페이지 임산도 생산량 추진력 괜찮니? 그 다음에 난로랑 굴럭기 괜찮니? 넘어가서 114페이지 4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치에 있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뭐 해주고 하치에 있는 형식 형태소니까 부기음함하고 콧니불의 이불에다가 동그라미 콧니불의 이불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뭐 해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점과 비음화로 혼니불이라고 발음해야 돼. 괜찮니? 그 다음에 잔디는 부기음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지 형태소 하나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114페이지다. 좋은 법칙 잘 보시고요. 6번도 마찬가지. 다 할 수 있어요. 115페이지 가시. 115페이지에서 금요일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해야 되지? 금요일. 꽃틀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해야 되지? 꽃을. 오케이.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걸 하시면 되겠고 반복어랑 반복 참가랑 차이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요걸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거 116페이지 어생이 복사가 115페이지에서 끝나는데요 라고 하면 잠시 옆에 좀 친한 척 하면서 좀 붙어주세요. 잠시 옆에 친한 척 하시면서 붙어주시고 주연이는 센책이 있으니까 주연이 일로 와봐. 쌤이랑 옆에 서서 여기 있어. 주연이 일로 와봐.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효준이랑 같이 올래? 자 봐봐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116페이지 괜찮겠니? 116쪽부터 보자 116쪽 일단 주문하시는 맞아 손님이 주문하는 행위니까 주문하신에서 높임 실현의 요소 얘기해봐봐 주문하신에서 높임 실현 요소는 뭐다? 선어말어미 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나오셨습니다에서는 실현할 방식 뭡니까? 나오셨습니다는 선어말어미 시인데 음료를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음료가 막 레드카펫을 밟고 나올 것 같지 않니? 주문하신 음료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표현이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나왔습니다에 씁니다는 누구를 높이는 거지? 고객님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 너무 괜찮다. 아버님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안 틀렸는데. 높임의 요소. 누구를 높이는 건지 한번 해보자. 아버님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여보 자기야. 아버님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갖다 드리세요 여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높임 요소 한번 체크해보자. 여보 아버님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께 좋았어. 들이다. 얘는 누구를 높이는 거지? 높임의 대상 누구? 맞아. 높임의 대상 이런 건 아질 거야. 아지라고 할까? 높임의 대상은 아버님. 아버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무슨적 조사라고 얘기해야 되지? 부사적 조사. 높임의 부사적 조사 뭐 사용했다? 예. 또 들이시면에서는 높임에 대해서 첫 번째 누구?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렌즈 맡았어요. 높임에 대해서 누구랑 누구? 첫 번째 선어바람이 시부터 할게. 선어바람이 시를 통해서 누구를 높인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해. 들이시다에서의 선어바람이 시만 빼서 봐야 되지. 들이다의 시가 붙은 거야. 민주인 넥슬라이스처럼 H죠. 강시지만의 자랑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들이시면에서의 시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야 지금? 시는 이거 듣고 가. 민주인 너무 중요해.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요거를 높이는 거야. 들이는 행위를 하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바람이 시야. 그러면 들이다라는 특수어휘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아버님이야. 너무 잘했어. 좋아하실 거예요에서는 높임의 요소 뭐다?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거예요에서의 요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아, 잘한다. 상대 높이법의 천자였고요. 진짜 93개가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오케이. 선어바람이 시는 여보를 높이는 거지. 들이시다의 시는 잘했어. 그러면 국어사 시간에 제일 먼저 시작은 직접인용이랑 간접인용부터 시작했어. 직접인용, 간접인용 안 한 거 알죠? 직접인용, 간접인용부터 시작하고 국어사로 쭉 밟아갈 겁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계속 이어갈게요. 자, 117페이지 봐봐. 물동요새, 높이 표현, 시각 표현, 피용이랑 인용 표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높이 표현에서 주무시다 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쭉쭉 넘어가자. 주체 높임에서는 얘들아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빼고는 전부 다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생각하면 돼. 객체는 그냥 4개밖에 없어.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밖에 없어. 상대 높임법에서는 6급을 기억해.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랑 해체. 6급을 기억해야 돼. 자, 높이는 거는 3개 뭐다? 하십시오체, 하우체랑 해오체. 낮추는 거는 뭐야? 하계체, 해라체, 해체야. 괜찮지? 네. 119페이지에서도 이런 거 문제 잘 봐.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 하면 직접 높이는 계시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하십시오체. 예지나 할머니께 안부를 여쭈다에서의 여쭈다. 할머니께서에게 뭐야? 3번의 별표. 우진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라고 하면 이때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오시래의 시는 누구야? 우진이를 왜 높여? 선생님의 행위를 높여야 되겠지. 그러니 우진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야지. 오라고 하셔. 줄임말 뭐다? 오라셔. 버스 오셨어요라고 하면 버스 산화 돼버리는 거야. 알았지? 시간 표현은 진짜 중요한 거 뭐다? 쌤 무조건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험 문제 내는 거 내실 거야. 알았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잘 바꿔야 돼. 어제 읽은 동그라미 재미있었다에서의 어제다가 동그라미 어제 동그라미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동작상은 시험 범위 제외되는 거 아니? 얘들아 동작상 시험 범위 제외되는 거 아니? 맞아. 그리고 피동 표현은 당하는 거지. 주어가 목적으로 당하는 것이 피동 표현이야. 넘어가서 123페이지 한번 봐봐. 제가 과자를 쏟았어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과자가 쏟아졌어요라고 하면 내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124페이지 한번 봐볼래? 124페이지 시간 되니까 하고 가시죠. 얘들아,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이것만 하고 보내줄게. 알았지? 직접 인용은 그 사람이 한 말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 따옴표에다가 조사는 뭐를 붙이지? 라고를 붙여야 돼. 그런데 간접 인용은 형식은 버리고 내용만 갖고 오기 때문에 뭐를 붙이면 된다? 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지? 종결의 어미는 무조건 헤라체로 바꿔야 돼. 무조건 헤라체로 바꿔지면서 높임 표현이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바꿔볼게요. 실판 보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저 선생님 네. 저희 공작상 안 나오는데 시험 범위 제외.
무조건 해라체. 모든 문장에 해라체를 바꿔야 돼. 이게 어떠한 문체일지 1까지 간접인용, 시제, 높임 표현, 종결하면 무조건 뭐다? 해라체. 무조건 해라체로 돼요. 바꿔야 돼. 자, 바꾸자. 어제 반장이 내일까지 과제 제출합시다 라고 외쳤다면 그 시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라고 하면 돼. 어제 반장이 오늘까지 과제 제출합시다의 하우체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과제 제출하라고. 합시다는 총류니까 조금 더 총류 문장을 살린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제 반장이 오늘까지 과제 제출하자고 외쳐봐. 일단이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지시 표현도 생각해야 돼. 철수야. 아니다. 철수가 나에게 하자. 할머니! 거기 계십시오. 제가 오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어떻게 바꾸면 되지? 철수가 나에게 해봐봐. 철수가 나에게 한 말. 할머니 거기 계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철수가 나에게 여기 있으라 해라. 있으라고. 제가 라고 하면 앞에 나온 철수를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는 제기대명사. 그는 3인칭이라서 제기대명사는 그는 3인칭이고 자기도 3인칭이 맞는데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킬 때 자기가 윗사람이었다면 철수 사마가 나에게였다면 철수가 나보다 윗사람이라면 당신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알죠?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킬 때는 뭐를 높이면 당신 아니면 자기입니다. 자기가 데리러 가는 거지. 나에게는 걔는 가는 건데 나한테는 어때? 그의 지시 표현 생각해. 오겠다고 말했다 하는 거야. 잘하네. 그 다음에 얘들아 철수가 나는 천재다 라고 외쳤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철수가 자기는 철수 삼하면 당신은 되는 거야. 철수가 자기는 천재라고 외쳤다. 그러면 조사라고 쓰인 OX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둘 다 라고에 쓰인 천재다라고 외쳤다라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외쳤다 해서 조사라고 쓰인 거 OX X니까 쓰인 얘기겠지? 직접 인용은 무조건 라고 간접 인용은 무조건 고. 그럼 이 라의 정체는 뭘까? 천재이다 뒤에 고를 붙이면 천재이라고가 되는 거야. 천재이라고. 선생님 어색한데요라고 하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를 생략할 수가 있어. 천재라고. 만약에 도둑이라고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오면 또 이해됩니다. 도둑이라고 라고 했을 때 인용의 조사는 뭐가 붙은 거고 인용의 조사는 뭐가 붙었다? 고만 인용의 조사다. 그러면 이라는 뭐가 되면 되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라로 활용을 할 거야. 이해되니? 이것 좀 중요해. 이것만 그냥 알아보면 돼. 간접 인용 시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간접 인용의 조사 고를 붙이면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야. 이라고. 도둑이라고지 도둑이다고가 아니야. 도둑이다고가 아니라 뭐다? 도둑이라고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인용 표현은 이렇게만 알아놓으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인용 표현을 쌤이 주는 문제 풀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무조건 어떠한 하십시오 하고 하게 해라 해체 해용체든 해라체로 바꾸는 것과 아이고 참 예쁘구나 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예쁘다고가 되는 거야. 예쁘다고. 너무 영우 멋지구나 라고 외쳤다라고 하면 멋지구나를 멋지다고 외쳤다. 아시겠죠? 해라체로 무조건 바꿔주시는 거 하나.
밥 먹었냐? 라고 하면 뭐라고? 밥 먹었느냐고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밥 먹었느냐고. 해라체로 바꾸는 거랑 지시 표현이랑 높이 표현 시제 신경 써서 직접 인용을 나고 간접 인용은 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고생 많았고 2교시 쌤이랑 같이 공부할 사람들 하고 계시죠. 알았죠? 그럼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해라.